부모와 자녀가 좀 어떤 마음을 먹어야 이 새학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행 막 이런 거 굉장히 심화 선행 이런 거 창의 수학 뭐 사고 수학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대입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을 데려오셔도 제대로 이과 수학까지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 굉장히 괴로워요.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게 사실 해결도 되고, 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싶기도 하고, 금방 이렇게 알면 될 걸 가지고 왜 쟤는 저러고 있나, 시간도 아깝고, 당장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려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사실 초등 때야말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실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것만 충분히 갖춰놔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때가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막 심화 이만큼 밟아놓고 뒤에 있는 막 선행 이만큼 돌렸고 막 굉장히 많은 양을 했는데 이런 애들이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과도한 양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해내느라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끝내기가 바빴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사고력 수학이나 이런 창의력 수학도 이제 고등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이제 대입 수학, 대입 논술, 대입 국어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수학 원장님이 전국에서 막 1등, 2등 수학으로 하시는 분인데도 이 수학 문제를 보고 초등 문제를 못 푸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 제대로 된 사실 수학 문제 아닌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고 우리가 이제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좋은 양질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발달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발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과서 수준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데서 사고력과 힘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거를 충분히 밟아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 그러면은 어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공부 습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과 수준이나 교육과정 수준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잘 밟아갈 수 있도록만 계획을 잡아주셨대 좋겠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진도 같은 거를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과서 쫓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적인 측면에서만 맞추면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쨌든 초등과정에서 저학년이잖아요. 그럼 그 저학년이라는 때는 사실은 학습을 하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저학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생활 습관을 잡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사실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국어는 사실은 도구들이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한글을 배우고 알파벳을 배우고 수의 개념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국어적으로 영어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 도구의 활용을 충분히 해나가는 시간인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않죠. 도구의 어떤 역할을 배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을 딱 주고서는 문자 기능 이제 인제 간신히 익혔는데 막 나머지 이것들을 이렇게 주니까는 이 좋은 기능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충분히 알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생활 습관 잡아주고 각각의 어떤 교과서의 어떤 툴이라든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배우는 되는지만 하고 나머지 놀았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좀 놀았으면 그런 것도 좋겠어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원장님 책에도 나오지만 뭐 책도 읽혀야 되고 무슨 뭐 영어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한자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냥 크게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참 이것도 답답한 게 아니 막 영어 그 얘기만 나오면 또 제가 막 악플 쫙 달리고 막 너무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좋은 리더나 그 어떤 세상의 글로벌 리더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글로벌 리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고 그리고 맞아. 리더가 가지고 그러네. 있는 생각으로 네. 리더가 되는 것이지 네. 그냥 언어는 도구죠. 근데 그걸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가치관은 심어줄 생각을 안 하고
도구에만 막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저학년 때는 공부 습관 들여준다고 해서 뭐 1시간은 그래도 뭐 공부를 시킨다던가 맞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좀 꾸준하게 왜냐면 뭐 공부는 엉덩이지. 이 힘으로 한다고 해서 하게 만드는 요거는 어떤가요? 학습지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 차이가 엄청 있는 게 공부도 사실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누구나 어떤 아이나 2, 30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라고 하지만 어떤 아이는 보면은 아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소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틀릴까봐 너무나 염려를 하고 근데 이런 아이한테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네가 풀어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가혹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네. 더 좋은 방향으로 맞아. 해주려고. 해주고 네. 싶은 마음에 예, 그리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아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알려도 주시고 또 어떨 땐 풀어도 주시고 엄마가 풀어봤는데 쉽게 풀 수 있지? 너 한번 풀어볼까? 또 그대로 못 푼다 해도 화내지 않고 또 계속 힌트를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저께보다 오늘 나아지면 되고요. 어저께 1, 2분밖에 못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2, 3분이라도 앉아 있으면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습관은 그렇게 1년을 하면은 누구나 잡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30분을 맞아요, 오늘도 맞아요. 내일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야, 네 친구 걔는 1시간 앉아있더라. 그쵸. 너는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너는 어떻게 야, 너 이러다가 공부 못한다. 별의별 얘기를 맞아요. 아이한테 막 네. 쏟아내게 되거든요. 아니 그거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 4학년부터 4, 5, 6학년? 이 고학년은 또 좀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좋을까요? 고학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입장에서 초등 4, 5, 6, 6학년은 애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등돼서 변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 한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100%가 다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한 30% 정도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고등에서도. 그럼 사실은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초등 때 하는 6년 내내 뭘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6년 내내 놀아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활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걸 자기 스스로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완성이 돼도 공부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된다고 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미 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다. 그러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그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건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확실히 좋죠. 네, 사회과학까지. 네. 그럼 고학년이 돼서도 뭐 중학교 거 막 선행을 한다던가 표정이 전혀 선행이 혼자도 안 돼. 선행 진짜 선행이라는 말을 지금 단 한 그렇죠.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방학 직전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학기 들어서야지 그 학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이제 네. 애들마다 좀 다르다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진짜 잘하는 애들은 선행보다 심화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심화의 과정에도 선행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심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고 사고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두려움이 많고 수학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는 아이들 한 학기 정도 선행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선행을 하는 목적은 막 이거를 막 빠르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낯선 것을 하면 늘 힘들고 두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 학기에서 반 학기 정도 이거를 이제 미리에 좀 접하게 해주고 대신에 내용이 어렵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면 배운 내용이니까 또 현행을 다시 다지면서 또 두 번째 보고 그 다음 방학이 됐을 때는 지난 과정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어렵고 힘들었던 걸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고 그러면 같은 과정들을 3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기면서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이게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해줘도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 수포자 되지 않는다, 고등 가서.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저희도 보시는 분들 중에 30대인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자녀가 지금 유치원생인 경우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유치원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유 이런 거 네. 필요 없다. 네네. 아까 막 영유 필요 없다, 필요 이러면 저 굉장히 원하면- 위험해지네요. 영유를 영어를 좋아하고 또 아이가 잘 따라가면 뭐 충분히 또 소득도 되고 하면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네. 아는 경우,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도 재능을 보이고 새로운 경험이나 문화를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여유도 되시고 하면은 뭐 굳이 그걸 막을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 아이가 되니까. 또 잘 따라간다면. 네, 근데 언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 있어요. 말도 늦고 글도 늦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를 좀 잘 보고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것을 입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놀이를 하고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식습관 사실은 평생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 되면은 다른 게 다 됐는데 체력이 안 돼서 문제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정서적인 안정과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 이런 식생활,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형성을 해주시면 이거는 뭐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가는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또 이제 주변에서 또 이제 많이 또 성공 사례 아니면 정말 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또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상위권, 근데 제가 볼 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그 전교에 1명, 2명 정도 있는 그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최저가 되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최저가 높다는 건 뭐냐면 항상 어떤 일정량 이상을 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 못할 때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중상위권 있는 애들 중에 머리가 훨씬 좋은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할 때 막 밤새워갖고 이만큼 하고 안 할 때는 거의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차이가 엄청 큰 아이들은 중상위권까지는 무난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최상위권으로 탁 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잘할 때 못할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언제나 항상 일정한 이상을 계속 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중간고사가 끝났나 기말고사가 끝났나 애들이 뭐 수행여행에서 돌아온 날이든 아니든 그런 상관없이 해야 될 분량 반드시 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요.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면은 이제 중상위권이나 이런 학생들이 좀 되게 많이 제가 표현을 하기를 야, 이씨,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모르면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는 걸로 끝까지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딱 덮어버리는데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마지막까지 계속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게 정말 확실하게 내가 알게 맞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겸손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다는 거는 네네네. 그 안에서 내가 더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파고들고 하면서 오히려 지식은 더 커지고. 네네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또 모르는 것들을 더 알게 됐고. 입시학원 하실 때 보면은 뭐 저희 수능 아마 만점자도 가르치신 적 혹시 있으시겠죠? 그럼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분들이죠. 저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만점자는 분들인가요? 네, 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항상 교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교과서로만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로 진짜 되는 거 맞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교과서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교과서로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교과서만 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니고 교과서부터 시작이 돼서 교과서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되고 이해돼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이것도 생각에 같이 싣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교과서라는 게 저희가 되게 많이 무시를 하지만 이 해당 학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서는 그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돕는 툴이고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자습서를 활용을 하든 참고서를 활용을 하든 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위주로 풀거나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갔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더라도 여기 있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습서나 이런 참고서에 달려있는 문제들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게 사실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게 이제 교과서 공부법의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진도를 안 나가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도 대단원이 예를 들어 뭐 한 학기 동안 뭐 6단원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상황을 보셔가지고 한 3단원 정도 나가고 3단원 아예 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냥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이걸 다 밟아서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씩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잘 잡아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실 때 막 국어, 영어를 엄청나게 막 많이 해놓고 수학을 심화까지 해놔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좋은 대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의 균형적인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나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사회과학을 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국어, 비문학에는 반드시 구멍이 생기게 되고 논술은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해당 학년의 사회과학만, 문과라도 과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과라도 공통사회 정도, 통합사회 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에 막 영어만 하고 수학만 하니까 지금 구멍이 봉봉봉봉 뚫리는 건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과도하게 하고 수학은 잘못하고 국어는 안 한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사회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그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거기까지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과서를 보라는 거는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그 교과서만 보라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 국영수, 과사, 교과서부터 균형 있게 제대로 보라는 거를 모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특히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는 안 보고 일단 자습서 먼저 그걸로 먼저 괜찮아요. 시작을 보통 많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다만 자습서를 해도 상관없는 게, 자습서에는 어차피 교과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습서를 볼 때 문제 위주로만 보지 말고 그 개념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그 개념은 건너뛰고 맞아요, 문제만 맞아요. 풀고 문제. 자습서 다 봤어 이러니까. 그리고 또 헷갈린 게 있을 텐데 헷갈린 것도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부모가 이제 아이 학습지를 봐줄 때 그냥 맞았으면 얘가 그러니까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맞았으면 오케이, 너 다 아는구나, 통과. 기쁘니까. 일단 맞았다는 건 나도 이제 다음 진도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멈춰있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진도는 빼는데 정작 아이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잊어먹고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자꾸 현행을 강조를 해서 막 욕을 하시고 하시는데 해보면은 현행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선행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선행해주는 게 훨씬 쉽죠. 왜냐면 선행은 실력만 어느 정도 있는 선생님이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서 기본적인 것만 얼렁얼렁 해주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현행을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하는 신용만 하고 이거를 때려 맞춘 거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걸 깊이 있게 잡아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거 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죠.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오케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바뀌긴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는 여전히 좀 학벌주의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또 많이 크고, 여전히 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성공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여전히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입시 원장으로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고, 그리고 굳이 쓸데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좋은 대학을 합격했고 좋은 결과를 이뤘다는 거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근데 좋은 대학을 가고서는 실패하고 잘 안 풀리는 경우를 사실은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1명, 2명의 사례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이제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대, 고대에 계신 교수님들 막 만나보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참 불행하고 힘든 학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탁 올라갔을 때 마치 뭔가 성인식처럼 성인으로서 내가 성공적으로 성인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계속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명문대를 가는 것이 좋은 그 성공이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과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성공적인 입시를 치렀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항상 놓고 보면 어떤 거를 항상 많이 보냐면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서울대 의대를 갈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연대 고대를 가고서 모두가 다 선망의 학교지만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서울대 의대를 갈 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으로 남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근데 다른 법대를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친구는 그 서울대 법대 안 됐다는 이유로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대 의대가 너무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 6수 7수까지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나중에 된다고 한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이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누가 봐도 사실은 대학을 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본인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을 자기 봤을 때 들어갔다. 그러면 남들이 놓고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간 대학과 이 친구가 간 대학은 남들에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 친구는 성공을 한 거고 성장을 한 거고 이 친구는 사실은 본인 기준에서는 실패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히려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대학을 간 친구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좋다란 대학은 기준에는 아니지만은 이걸 시작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반면에 누구나 들어본 좋은 대학을 가고도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아닌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환경과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을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를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리고 내가 했다 됐다라는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학군지로 유명한 분당 대치동에서 20년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학군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학군지 위주로 계속 활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정보들이 어쨌든 많이 모여 있고 그만큼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또 괜찮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 그 인풋만큼의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 이상의 실패한 사례도 많다는 면에서는 요런 그 학군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민감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우리 아이들만큼은 뭐 좋은 학교, 또 좋은 학교가 좋은 회사로 이어지니까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뭐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하게 다르기는 한데 월부를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생 어머님들, 그 아버님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영유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등보다 더 비싼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사교육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영어 유치원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예체능이라든지 또 한두 과목만 추가를 해도 최소한 뭐 한 200, 250, 300까지도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만 돼도 뭐 500, 6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시는 만큼 또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입시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떠오르게 재밌었죠. 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요번에 나온 신간이 스카이버스. 네네네. 약간 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보면은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아이들 보면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학원만 거의 뭐 뺑뺑이 돌리다시피 되게 많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학군지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유튜브를 좀 진지하게 하게 된 계기도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일들을 겪게 되고, 제가 그걸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되어 있는 또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입시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석에서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사석에서 만나는 부모님들과 학부모님으로 만나게 된 부모님이 정말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끼는 순간 모든 게 다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나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좀 뭔가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면에서 사실 좀 많이 좀 우리나라 곳곳에, 사회 곳곳에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로서 막 이렇게 나쁜 습관 하나도 없이 또 우리가 흔하게 그 말하는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네,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저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필드에서도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런 아이가 존재하나요? 아, 그럼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존재하는데, 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이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아이는, 그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습관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열심히 사는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완벽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른의 이제 기준으로 나도 못하는 거 항상 예,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는 아이는 없을 거고, 다만 이 아이에게 유의미한 습관이 계속 잘 형성이 되고 있느냐, 또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바람직한 자세로 자기 주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좀 나아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습관 형성을 할 때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네, 네. 이렇게 일정한 뭐 보상, 뭐 이것까지 하면 뭐 이런 거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도 되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공부 습관 잡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네, 실제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공부 습관 같이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더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생활 습관 잡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셨던 부분들이 공부 습관과 관련된 거라면, 어쨌든 공부라는 활동 자체는 뭔가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신적인 어떤 영역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질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주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애들이 계속 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다 맞춰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서적인 보상은 정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칭찬, 인정.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셔도 기분이 안 좋으셔도 이 아이가 충분히 잘할 만한 행동들 했다 그러면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또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다른데, 여학생들은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걸 조금 더 싫어하는 것 같고, 남자아이들은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정말 말 안 듣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잔소리나 때려서도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막 폭풍 같은 칭찬, 야 대단하다, 이렇게 훌륭한 거를 막 상장도 붙여놓고 막 이것도 막 이렇게 찍어주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구체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막 열 맞춰서 글을 잘 썼으면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주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잘 잡아줘도 그게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서적인 어떤 칭찬 인정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부 습관보다 일단은 특히 뭐 이렇게 저학년일 때 생활 습관을 더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생활 습관을 잡아준다는 게 예로 어떤 게 그러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 이 닦기 같은 거. 근데 이제 저희 다른 어머님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이제 어머님들 특징이 뭐냐면 이를 닦기를 하겠다 하면은
제대로 서가지고 몇 분 동안 딱 어디부터 물을 어떻게 모래시계, 맞아, 모래시계. 맞아. 네, 그거 하나만 하라고 제발. 또 안 되면 화를 내시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앞에 간 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막 뭐야 열심히 했는데 뭐 어차피 뭐 나는 혼나네 완벽하게 애들은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 일단은 내일도 애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습관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요구하지 말고 완벽도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 또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습관 네, 그게 바람직하죠. 저는 일단 생활 습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물질적인 보상을 오히려 생활 습관에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불 정리라면 500원, 하루에 500원씩.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잔소리로 이불 정리를 해야지 부자들은 다 이불 정리를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맨날 이불 정리를 해도 와닿지 않는지 안 듣는데 이제 하루에 500원씩 줄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걸 너무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면 좋지 않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애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돈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 보상 굉장히 과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 뭐 이거를 뭐 10만 원 줄게, 뭘 하나를 큰 걸 사줄게. 예, 요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고작 500원 정도 수준은 500원 우리가 선택하긴 해. 이렇게 소소하게는 괜찮은 거죠. 칭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또 이제 안 준다고 하면 또 바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그 정도는 또 괜찮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또 애써 또 이제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거의 학원에 뭐 그냥 전기세만 내주고 있다. 학원에 월세만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또 너무 이제 속이 상하는데 보통 보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 좀 그 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걸 보이나요?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어떤 아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다양하게 이제 많이 다르니까 어떤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로 좀 이제 바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부모님들 중에서 들은 건 굉장히 많으신데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 사실 저는 좀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시는 선택마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판단은 잘못되어 있고 또 알고 있는 정보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양쪽 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안 좋은 이런 이제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서 모든 그 선택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떤 아이라도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된 정보로 해서 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제가 어떻게 봐도 문과를 가야 되는 아이인데 막연한 정보만 가지고 이과를 무조건 가면은 좋은 대학을 간다라든지 이과를 가야지 성공을 한다라든지 또 무조건 이 아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절대 안 되는 친구인데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아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거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선택들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하다 볼 수 있고 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들은 정보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지금 심화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심화 교재를 막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유형을 암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다 잘못된 선택들이죠. 그러니까 네. 진로나 공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네. 결과를 보고 이제 그걸 잘못 투입했을 때 실수가 나오고 더 경로가 이탈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경로도 이탈되고 그리고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결과를 우리 아이한테 자꾸만 대입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때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여기 하나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성적이 올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해서 또 우리 아이의 또 그 성적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 또 좀 아이한테 맞게끔 좀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그런 또 좀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이 학원이 아무리 성적을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이 선택이 우리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 성과를 내는데 여기는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잘 올렸지만 사실은 꼼꼼하게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든지 빠른 진도로 승부를 보는 학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학원하고 우리 아이는 이 학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선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뭐 다 70점이다 라고 하면은 다들 똑같이 70점이야. 그럼 뭐 한 4등급 정도 나온다 볼 때 이 4등급짜리 아이가 1등급으로 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린 것이니까 우리 아이는 얘보다 좀 잘하는 한 3 정도 나오니까 그럼 보면은 저 잘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4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까지 굉장히 오르기 쉬운 1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3등급이나 2등급인데 굉장히 어려운 또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는 어떤 양상으로 아이가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서 이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 영역에서 지금 망가진 건지 기본이 부족한 건지 골고루 다 틀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것만 놓고서는 딱 점수 결과만 놓고 이제 딱 선택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파악을 일일이 제대로 상세하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좀 어렵기도 맞아요.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일단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걸 내가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입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입시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같은 데 들어가시면 수시 모집 요강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커피 드시고 하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딱 잡으시고 내가 이건 어떻게든 한 번을 본다 하고 보시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체크했다가 그런 거는 좀 네이버에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도 되죠? 해주십니다. 네네네.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테두리를 좀 잡으실 수가 있고 그 테두리를 바탕으로 아이를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요런 전형은 해볼 만하겠다. 이건 어디 뭐 설명회를 듣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는 우리 아이한테 어차피 해당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이제 있는 기회가 또 되실 거고 어쨌든 안목이 달라지시니까 보여지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보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지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아이가 풀어놨던 지금 말씀하신 게 초등학생에도 적용이 되는 초등학생, 건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때도 이거를 네. 뭐 아니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이거 어떤 부분에서 계속 틀리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부모님이 화만 좀 가라앉히시고 잘 보시면은 일주일만 하루에 10분씩만 들여다보셔도 문제집을 금방 파악이 틀린 걸 되세요.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네. 근데 그거 하시기가 어렵죠. 마음도 이제 올라오고 뭐 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집이나 이런 걸 먼저 보고 파악을 하고 어디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많은지 이걸 좀 네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아까 그 소개 때도 그 대치랑 분당에서 이렇게 학군지에서 주로 학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딱 뭐 대치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목동도 있잖아요. 그런 학군지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갈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위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중위권 아이들이 가면 왠지 좀 적응도 못할 것 같고 돈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은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네, 사실 그것도 딱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분당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마다 정말 굉장히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단지 성적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사립이냐 또 공립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된 사립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학습이나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완고하고 이런 선생님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즐거운 아이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아니라 쫙쫙쫙쫙 해낼 수 있는 아이인데도 가서 이제 밉보이거나 이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굉장히 그 평가가 아주 저평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아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네. 예, 그다음에 또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올해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어떤 아이들이 몰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저희 분당권만 하더라도 사실 내신 따기 제일 유리한 학교가 지금 내신 따기 제일 불리한 학교가 또 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예전에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뭐 국어만 해도 평균이 뭐 40몇 점밖에 안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내신 따려고 왔는데 이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일단은 그 약간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아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좀 분위기를 잘 잡힐 수 있는 곳을 사실 가는 것이 괜찮을 거고. 우리 아이는 사실 분위기에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 같으면 무조건 내신 유리한 데를 그냥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입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보들을 주면 되니까 그럴 때는 분위기를 보고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뭐 지역적 인 것보다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지역을 고르면 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정보 혹은 학교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역 정보나 학교 정보는 사실 이제 맘카페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거기 있는 말을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가입하셔서 어머님들에게 평가들을 보시다 보면은 뭐 대충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봐도 좀 맞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각 학교의 기출 문제들 막 있어요. 그럼 그 기출 문제들을 쫙 뽑아서 한 몇 년치를 보다 보면은 난이도나 시험 경향 같은 것도 보여서 우리 아이에게 아 여기는 괜찮겠다,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쓰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판단하시려면 부모님이 어쨌거나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든 그냥 얻어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다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 그 관련돼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좋은 학군에 영재로 태어나고 천재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걸 내가 서포트를 제대로 못 해줘서 이게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이러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나 목동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대치 목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사실 그 서울대학교를 가고 뭐 카이스트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이런 뭐 서울대 의대를 가고 하면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학군지들을 원하시는 것인데요. 맞아요.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들을 어저께도 뵙고 그저께도 뵙고 이제 한참 얘기들을 나누고 왔는데 정말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가슴 아팠던 얘기인데 어떤 과제들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냐면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 서울대 학생들은 굉장히 잘 하는데 오히려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오늘 하루 중에 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 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또 그거를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에 행복해야 하는지 내가 여유로운 시간에 뭘 하면서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없고 또 쉰다는 거 행위 자체를 굉장히 막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하실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교수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려는 모습이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좋은 학군지나 좋은 대학의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 중에 좋은 데 안 나오시고 심지어는 대학 자체를 안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보다도 오히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 또 빠른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아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길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학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성적에 아이를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아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에 잘 적응하고 밝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학부모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욱하게 되고 아이한테 화를 나게 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적 없으셨나요? 욱할 때도 있고요. 저희 그 입시 강사들 그런 말 많이 해요. 학생들이 뭔가 잘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우리 애가 뭘 잘못하면 얘는 누굴 닮았지?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그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말씀드리지만 또 제 아이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어떤 면이 조금 다르냐면은 워낙에 많은 경우를 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입시는 성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정말 예, 그게 머리에서 이게 딱 있어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도 많은 실패들을 봐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 좀 가라앉히는 거에는 많은 경우를 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라앉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제 관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네. 사실 또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사회는 또 어떻게 보면 냉혹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그런 냉혹한 면을 조금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저희가 학교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총 12년인데 그 12년 동안 아이를 제가 그런 부모의 관점으로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관점으로 키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돼. 뭐 그 한 가지 이렇게 꼽아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이한테 기분에 따라서 일관성 없게 화를 내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떨 때는 막 분노를 담아서 화를 내시고 감정을 섞어서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섞여서 화가 난다 그러면은 일단 그 인지하시는 순간 조금 멈추셔서 조금 가라앉히시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신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말은 하지는 못해도 그게 부모님의 어떤 화를 막 받다 보면은 마음속에 진짜로 이게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나중에 스스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애들이 변하게 돼요. 적극적인 아이가 안 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부모님들 가급적이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은 화는 가급적 아이들에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을 담아서.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화는 거의 내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왜냐면 이제 제 딸을 보면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딸처럼 안 보이고 따님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딸은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귀여운 어떤 그 아이로 많이 보여서 너무 많은 시간이 있고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아이들이 앞으로 한 500번, 5000번은 바뀌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화가 나시고 이렇게 막 걱정이 되시는 이유는 이 아이가 변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될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 화가 나시는 건데 굳어질까봐. 예, 이게 굳어지고 이거 당장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맞아요. 그게 불안해서 그러시는 건데 아이들마다 변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잘 보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타이밍들 반드시 와요, 아이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불안하시니까 화가 나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화가 좀 안 나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아이는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럼요. 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게 네. 일단 그 신뢰, 믿음이 딱 네,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방금도 이렇게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화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이미 아이한테 약간 그게 저도 느껴져요. 아이가 좀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거 상처는 약간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습을 잘하는 그런 뭐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왜냐면 화를 이제 전문가시니까 화도 안 내시고 궁금하네요. 보셨을 때 그냥 살짝 짜증 정도 내신 거면은 네. 앞으로 안 그러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로 보셨을 때 이거는 내가 좀 많이 심하다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솔직하게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약간 수습이 안 되게 한 번씩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있어요. 거의 없어도 그렇게 화가 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생각할수록 화가 나나 봐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엄마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러셨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화가 풀릴 때까지 제가 화를 낸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그 아이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또 들어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 부분까지 와닿았거든요. 사과를 한다는 거는 저도 네네. 이제 사과를 좀 잘 하는 편인데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계속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네네. 어느 순간 이게 다시 또 우글하거든요. 네네네. 이거 야, 내가 봐라.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네.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네. 그러면서 그게 또 네. 2차전이 갈 수가 그쵸, 있는데 그쵸, 맞아. 그쵸. 그거를 그냥 내가 화를 낸 거에 대한 네네네. 대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왜냐면 부모님 생각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나신 거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그게 화를 낼 만한 또 상황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지금 크게 남아있어서, 일단은 그게 다 없어지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때까지는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받아줘야 되나 싶으면서도 좀 이제 어쨌든 한계에 있으니까 이제 참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또 그걸 겪어보면은 그 다음 게 계속 또 이렇게 연결될 거란 걸 아니까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시 초보 부모님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 또 유치원 이제 보낼 때고 되면은 또 어릴 때는 영어 유치원 또 보내야 되고 또 초등학교 가면 또 중학교 입학 전에는 또 목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또 아이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이렇게 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또 다가 아닌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들, 뭐 어디로 이사를 가서 어디서 뭘 하고 영어 유치원,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갔을 때 성공한 애들이 반이라 그러면 실패한 애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 성공 사례만 맞아요. 기억을 해서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계속 상황이 반복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이 파악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태까지 10,000명이 넘는 아마 학생들을 만나봤을 텐데 근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늘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입시 정보에 빠삭하신 부모님들보다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부모님 한 분 못 이겨요, 절대로. 아이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시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딱 들으셨을 때 금방 판단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이해는 없고 입시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게 딱 안 돼요, 매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힘드시겠지만 아이에 대한 관심, 아이에 대한 파악을 조금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왜 두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려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잘못될지 모르고 이게 계속 두려우니까 근데 사실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입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면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충 예상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이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실제 주변에서 보면은 아이가 되게 이제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이런 이제 그 성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게 정답 같은 거라고 그쵸. 느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성향적으로 인성적으로 어떤지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내 아이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더 중요한 건 내 아이에 대한 파악이 내 아이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형제나 쌍둥이도 달라요. 다르고 맞아. 그다음에 한 명한테 100%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하는데 형제고 같은 가정 같은 부모님도 안 되거든요. 와.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는 100% 먹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네. 큰애가 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딸인데 네.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이 혼내도 이게 받아들이는 게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약간 남자와 여자의 이제 어떻게 좀 대화를 하고 훈육을 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공부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은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또 여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다 똑같은 건 맞아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친구 관계 때문에 망하는 친구 사실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친구 관계라는 게 막 이렇게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라기보다 상처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관계에서 그다음에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 신경을 계속 그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보고 남자애들은 이제 게임이랑 연애 때문에 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외부적인 부분에서 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들을 찾아보면은 여자애들은 장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걱정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나하나 아이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절대 안 되고 잔소리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들으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거나 막 이거 심지어 뭐 때리거나 아무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많이 효과가 없고 그보다는 일단은 제가 볼 때 남자애들 조금 비굴한 방법이긴 하지만 약간 불쌍한 야 사실 너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약간 이제 네가 좀 나를 좀 도와달라 오히려 예, 그런 쪽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잘 먹혔고 그다음에 여러 번 참아주다가 얘도 본인도 알아요. 이건 좀 내가 너무 심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태까지 참아줬던 걸 딱 한 번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만큼 아니면 엄마가 이만큼을 참아줬는데 사실 그거 몰라서 참아준 게 아니야. 기다려준 거지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제 계획을 뱉도록 해야죠. 어떻게 할래 앞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럼 이제 남자들이 또 그거는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네네. 아이 파악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를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필요하죠. 네. 사실 저희가 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맞벌이 다 해야 되고. 그럼 이 시간 부족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약간 맹점 같은 건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파악하려고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따라주지 않고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간적인 부족이거나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제일 높아요. 왜냐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24시간 아이랑 같이 있어서 파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바깥일 안 하시고 아이랑 온전히 육아에만 몰두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 파악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의외네요. 예,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떤 그 시간 대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게 아이랑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을 있더라도 아이에게 정말로 집중해서 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하루에 10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 중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진짜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키즈 카페만 가더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쭈삣쭈삣한 친구가 있고 아이들과 노는 것만 지켜보더라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이런 아이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아예 못하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다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게 막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엔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도 직장을 다니고 계속 네네.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네. 보니까 자녀가 둘이 있지만 시간을 같이 나누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1대1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하고만 네, 뭐 간식을 뭐 다른 걸 먹으러 간다던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 둘째하고 따로 둘만 가서 이렇게 뭐 네. 간식을 먹으러 간다던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방법을 네. 썼는데 확실히 저도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도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집중도 안 되고 네. 아이도 옆에 오빠 있고 동생 있고 하니까 자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이제 단둘이 그냥 엄마랑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속 얘기도 하고 네. 또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본인한테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관계에 있어서 좀 좋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의 양보다 어쨌든 질적인 부분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워킹맘이나 워킹파파 분들이 이렇게 1대1 자녀랑 1대1 데이트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직장을 갖게 되면 또 다시 이해하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나랑 맞아. 1대1로 네, 이러셨구나. 맞아. 제가 이제 성장한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오면 그때는 막 엄마 미웠고 아빠가 미웠고 왜 그런지 이해 안 됐는데 그때 그런 시간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나랑 같이 보내주셨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이 또 극복이 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유의미한 좋은 지금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어머, 잘하고 있네. 아이고, 잘하고 있네. 지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20년 차 입시 전문가이시면서 또 자녀를 키우시는 엄마로서 자녀를 키울 때 이거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중요한 게 그 시기가 이 시기 아니면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도 이제 어느 순간 커버리고 나면은 어렸을 때 그 귀여운 모습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막 말을 하루 종일 애들이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느 순간 말을 뚝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애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막 귀도 아프고, 막 너무 머리도 아프고 바빠 귀에서 죽겠는데. 피나요, 진짜. 맞아. 계속 얘기하는. 예, 근데 애들이 계속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거나 먼저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힘들어도 이 얘기를 어떻게든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절대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제 아이지만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이 아이는 이래라고 딱 낙인 찍거나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몇 번이나 변하기 때문에 그 제 아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가 내 자식이라 이래 날 닮아서 이래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그러면 아이가 뭐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계속 바뀌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럼요. 고3 늦는 건 막판까지도 없다. 없어요. 고3 막판까지도 바뀌고 성인이 돼서도 바뀌고 저희는 재수생, 삼수생 애들도 오는데 그때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절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되게 왜 이렇게 오늘 위안이 맞아, 되죠? 위안이 되는. 왜냐면 저희도 직장도 다니고 또 이제 네. 투자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되게 부족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그럼요. 그리고 네. 아이도 더 잘 될 수 있구나. 그럼요. 네. 이런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을 다행이네요. 덜 네.